안녕하세요. 교재가 아주 얄팍하죠. 작년까지 하다가 이제 올해 한 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얇은 책으로 과연 커버가 되겠느냐 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사법시험 문제하고 변호사시험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여기서 벗어나는 판례는 한 두세 개도 채 안 됩니다. 근데 2000페이지가 돼도 한두 개는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표를 100점으로 잡지 말고 99점으로 잡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40문제 판례가 5개씩으로 보면 한 해에 한 200개 정도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는 두세 개 빠진다는 것은 역시 99%는 막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1%를 더 보기 위해서는 교재 분량이 이것보다 한 2배 정도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1%만 포기해버리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책으로 과연 시험 문제를 전부 다 막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진 부분은 4년 판례 OX에서 중요 판례 부분은 다시 한 300~400페이지로 얄팍하게 또 별도로 정리해놨고, 그건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은 보셔도 되고 안 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벗어나는 판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얇은 책을 두꺼운 책 한 번 볼 때 이거는 2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으로 반복 학습한다는 그런 의미로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형법의 전체적인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고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책을 보시면 알고 아마 머리말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교재는 다른 교재와 달리 서술 순서가 많이 다릅니다. 다른 책들을 보면 다 이렇죠. 앞에다 그냥 서술 해서 제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 범위 또는 형법학의 발달, 서구는 이제 구순종 해당성, 위법성, 책임, 물론 그 이전에 행위론, 이런 순서로 씁니다. 이렇게 하고는 책임이 끝난 다음에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이 미수론이나 공범론은 이게 구속요건 요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서술되어야 될 부분이 되는. 그래서 이 책은 미수론과 공범론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구속요건 요소,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범론은 뭔가 하면 말이죠. 하나의 범죄에 다수인이 참가하는 형태, 예를 들어 갑을 두 사람이 A를 상해했다라든가 이런 경우처럼 혼자 사지 않고 두 사람이 가담합니다. 이럴 때 두 사람의 가담 형태에 따라서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정범, 한 사람은 교사, 또는 한 사람은 정범, 한 사람은 방조라든가, 이렇게 이제 다수인이 하나의 범죄에 참가하는 형태. 이건 결국은 범죄 주체와 관계됩니다. 그 주체와 관계되기 때문에 맨 앞에서 서술하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미수론은, 물론 원래 미수는 행위는 있지만은 결과가 없는 것, 따라서 구순요건 요소 중에서도 구순요건적 결과, 이와 관련해서 언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인과관계나 객관적 기소, 이게 부진되면 또다시 미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결과든 인과관계든 기소이든 이 모조리 다 구속요건의 객관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수론도 공범론도 구속요건론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범죄 서술 방식이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교재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 그래서 약간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럼 왜 이딴 짓을 했느냐 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하면 되지, 지가 뭐 잘났다고, 그죠? 왜 이딴 짓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2차 사례 문제입니다. 또 사례 문제 해결 순서, 이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사례 문제 해결 순서, 여기까지해서 이제 교재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른 책과는 달리 공범론이 사실은 구순요건은 맨 앞에 튀어나옵니다. 다른 책은 책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오는데, 그 앞에 튀어나옵니다. 바로 요즘에서 약간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만, 역시 사례 문제 해결의 논리적 순서에 따르면 맨 먼저 사례가 제시되면 가담 형태를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누가 정범이고 누가 공범이며 또는 두 사람이 공동정범인지 이걸 먼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사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론, 그 체계에 따라서 교재를 재구성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다른 교재와 달리 약간 순서가 다르다는 점, 이 점을 특히 눈여겨봐 주시고, 다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형법이란 이거죠.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하고 이 요건이 충족되면 이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모든 형법 규범을 총칭하여 통상으로 형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범죄가 법률 요건이 되고 다음에 이제 이 형벌, 협의 형벌뿐 아니라 여기다가 보안 처분도 포함됩니다. 이걸 포함하여 이 형벌은 요건에 대한 법률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 행위는 요건과 효과로 구성됩니다만 우선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가 발생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요건이 되는 이 범죄, 그래서 우리 형법 총칙 같은 경우는 아마 범죄가 전체 한 70% 정도 되죠. 그만큼 이 범죄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범죄는 또 다양하죠. 예를 들어 고의, 과실, 다시 자기, 부자기 이렇게 나뉘는데 고의 자기범도 가능하고 고의 부자기범도 가능하죠. 또 과실 자기범과 과실 부자기범. 그럼 결국 범죄는 크게 네 가지 형태입니다. 고의 자기범, 고의 부자기범, 과실 자기범, 과실 부자기범. 이 네 가지 형태지만은 이 네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또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게 있죠. 결과적 범은 기본 범죄 고의와 중앙결과 과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범죄 형태입니다. 그리고 고의와 과실이 결합된 이런 아주 독특한 범죄 형태. 이게 이제 결과적 가중범이죠. 어쨌든 이런 범죄, 이게 충족되면 비로소 이제 법률 효과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범죄는 아주 다양한데 또 기존 교과서들은 구성요건론에다가 고의, 과실, 자기, 부자기 이걸 한꺼번에 다 설명합니다. 하고는 다시 이제 위법성 단계에 가서는 일반으로 설명하고 특히 이제 과실이라든가 부자기범 이걸 설명할 때 고의범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요소가 있으면 그걸 간단하게 언급하는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교재는 철저하게 고의자기범 이걸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의자기범 이걸 기본으로 해갖고 이제 행위, 구순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서술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과실범과 결과가중범 그리고 부자기범은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과실범, 결과가중범 또는 부자기범. 다만 기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위법성 책임 이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되는 거 한 몇 가지 있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언급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범죄의 기본 형태가 고의자기범입니다. 고의라는 것도 다 아시다시피 범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결과를 실현하는 경우, 과실이란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인식은 했지만은 결과 실현 의사 없이 부주의로 결과가 실현된 것. 그 다음에 자기라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신체 활동이라든가 거동을 통하여 결과를 실현하는 것. 부작이라는 것은 요구되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가 실현되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먼저 우리가 범죄를 설명할 때는 우선 자기인지 부작인지 이게 먼저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범죄를 보면 첫 번째 자기 부작이 구별. 이제 자기인지 부작인지 이게 구별돼야만 부작이라면 반드시 보정인적 지위가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고 보정인적 지위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이건 범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작일 때는 이와 같이 보정인적 지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일 때는 보정인적 지위가 있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범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자기와 부작위 구별. 또 자기와 부작위 구별은 정범, 공범 구별 기준에 있어도 전혀 다른 논리가 지배됩니다. 자기범이라면 행위지배설이 타당하지만 부자기범은 행위지배설이 그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구별이 많기 때문에 맨 먼저 이제 자기와 부자기를 구별합니다. 구별하고 자기로 평가되면 그 다음 단계 가담 형태. 단독으로 범죄를 범하면 다행이지만 여럿이서 다수인이 하나의 범죄에 가담할 때 다수 가담. 이럴 때 이제 가담 형태가 어떤가 해서 형태를 먼저 분류하죠. 형태를 분류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 정범이든 아니면 간접 정범이든 아니면 한 사람은 정범이고 한 사람은 공범으로 가담하든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일 때는 공동 정범의 경우는 구순요건을 실현한 자 이 자를 우선적으로 가벌성을 심사하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공동의사로 가담하여 역할을 분담했는가
이걸 확인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면 됩니다. 반면에 간접정범은 우선 피이용자, 즉 도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근데 피이용자는 우리 형법상 이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결국 처벌되지 않는 피이용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자기가 우월한 의사를 지배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 이 자를 간접정범 해서 처벌하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정범이고 한 사람이 공범일 때, 이때는 먼저 정범의 가벌성을 먼저 심사한 다음 공범은 정범의 종소에서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종소하는 공범은 정범의 가벌성을 심사 끝난 다음 이 정범의 종소에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교사나 방조는 항상 정범 다음에 검토합니다.